교육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사이에 채팅방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지금 채팅방에 보면은 어떤 분이 고시 교육 원래는 이제 URL 형태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PDF로 출력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그걸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럼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근속 장려금 관련해서 좀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2026년도에 이제 금액이 많이 오르잖아요.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액수가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다 종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그리고 퇴직정립금 여기서 계산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회보험 부담금은 종사자 본인 부담금이 50% 있고 또 기관 부담금이 50%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시에는 정확하게 뭐 다 떼고 줘라 또 일부만 떼고 줘라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종사자 본인 부담금은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또 퇴직 적립금도 당연히 계산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관 부담금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워낙 금액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면 장기근속 장려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기관의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기관 부담금을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선택사항으로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케어포에서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잠시만요. 여기 프로그램이 어디가 케어포에 여기가 있는데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다 공제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근속 장려금에서 종사자 본인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과 그리고 퇴직정액금을 다 일괄 계산해서 공제를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종사자분들 중에서는 연령대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 종사자가 공제되는 게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연령이 6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4.5%가 아니 9%가 아니라 지금 26년도에 좀 올랐거든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이제 본인이 4.75, 또 기간이 4.75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미만자 분들은 장려금이 액수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공제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60세 이상 되시고 65세 이상 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이 공제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장기근속 장려금에서 공제되는 게 좀 적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케어포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동 계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뭐 케어포를 다 이용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이 퇴사를 2025년 9월달에 하신 후 2026년에 2월달에 복직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발생 시점이 2025년도라서 이제 문의를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은 그 기존부터 일을 하셨던 분들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25년도에 퇴사를 하신 분이 경력이 한 10년 차 되신 분이다. 근데 6개월 안에 복직을 했다. 그러면 10년치가 다 날아가느냐? 이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 시점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는 겸직 가능한가? 그러니까 대표는 그 실무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겸직이니 많이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는요 사업자를 100개 1000개 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인데 그 요양보호사를 한다거나 사회복지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다고 한다면 그 직에 맞는 겸직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표이기 때문에 겸직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실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업보 프로그램도 종사자 부담금, 개업부담금 포함해서 공제하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기관이 아닌 공단에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다 공제하고 준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 지원도 증액이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동일한 주간보 방문 요양이 있는데 주간보 방문 요양을 같이 이용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통합 재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따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합 재가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뭐 주간보 방문 요양 뭐 1회 이상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 한도에 내에서 월 한도에 내에서 조회관보, 단기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다 뭐 조금씩 쪼개가지고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자가 같지 않든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건이 충족된 경우 첫 달 1일도 미용 잡을 수 있죠. 없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무슨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첫날 1일도 당연히 잡아야죠. 당연히. 예. 그리고 대표자가 동일한 저희가 뭐 방문 질문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이거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표자가 동일한 조회관보 방문 요양이 있는데 주간보 어르신이 6일 출석하고 계신데 만약에 주간보 5일 이용하고 방문 요양 1일 이용 가능한가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좀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표자가 동일한 조회관보 방문 요양이 있는데 주회관보 어르신이 6일 출석하고 계신데 만약에 주회관보를 이용하고 방문요양 1일 이용 가능.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주회관보호센터를 6일만 이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6일만 이용하시는데 이용하다가 6일 이용하고 또 방문요양 1일 이용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가 주회관보호도 하고 있고 방문요양도 하고 있는 대표 그 시설인데 어르신이 6일은 주회관보 이용하고 1일은 방문요양 이용하고 예, 문제될 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질문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40개 넘게 질문을 답변하다 보면 1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일단은 좀 진도를 좀 먼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교육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다 했고, 자, 이거 다 설명드렸고요. 입소자. 입소자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 설명하고 이제 정신을 먹었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설명 하나 더 필요한데요. 뭐냐면 바로 이제 4일날, 4일날 신규 입소하는 이 어르신 있잖아요. 이 어르신. 원래는 입소시키면 안 되거든요. 왜냐?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시켰다. 그러면 이제 감액이 됩니다. 감액. 조금 이따가 이제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감액이 되는데, 자, 이제 4일, 5일, 6일 이분이 계속 계신다. 그러면 이 3일 동안은 감액이 돼요. 감액.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7일 날, 7일 날 이분이 이제 정식 입소자로 편입이 됩니다. 정식 입소자로 편입이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분들이 탈락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 예, 미이용일 5일 이상이 됐는데도 복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입소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그 뭡니까 그 초과됐던 이 어르신은 이제 정식으로 입소자 인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액은 4일, 5일, 6일 이 3일치만 감액이 되고 이제 7일부터는 감액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지원 등급 수급자에게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정원의 10% 범위까지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경우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다. 근데 이제 인지지원 수급자가 있을 때 정원의 10%면은 3명이거든요. 3명. 그러면 이제 3명까지는 초과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3명까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초과 인원 3명은 다른 등급은 안 되고 오로지 인지지원 등급자만 허용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지원은 사실 워낙 이제 그 비용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2항 보겠습니다.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가일자별. 이걸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거 잘 읽다 보면 늦어지니까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그림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여기 7, 8, 9, 10, 11. 예, 이때는 이제 미용일입니다. 미용일. 그러니까 미용일 5일, 5일 동안에는 입소자로 인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입소자가 이제 지금 현재 센터에 와 계신 분은 16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은 어디 갔느냐? 지금 미이용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센터에 와야 되는데 이분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집에 계시더라도 입소자 수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7명.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것도 다 5일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3일 날 이날도 지금 센터에 안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이분이 복귀를 하신다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일 보면은 지금 센터에 지금 이제 16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나 이제 중간에 이제 가버릴란다. 이제는 센터 이용 못하겠다. 그러면서 퇴소를 해버리신 거예요. 퇴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입소자는 한 명이 빠져서 1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퇴소자가 발생하면 한 명은 그분은 제껴야 된다. 16일은 이제
18명, 아니, 이제 원래 지금 센터 17명이 계신 상태인데, 한 명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입소했으니까 당연히 입소자가 한 명이 추가되어서 18명이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월 입소자는 일자별 입소자 수 합 441명. 그러니까 일자별, 이걸 다 합한 거예요. 이걸 쭉, 지금 이제 5일부터 25일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1일부터 입소자 수 다 합해요. 다 합했더니 441명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다가 급여 제공 일수를 나눕니다. 급여 제공 일수 26일. 예, 그러니까 일을 빼고 올라서 뭐 금 토요일까지 서비스 제공했다 그러면 26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16.9615가 나왔습니다. 그럼 반올림하면 1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 입소자는 이제 반올림까지 해서 17명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예,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조회관보호 기간의 각 일자별 입소자 수는 하루 중 입소자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소자 수를 산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정원 초과가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입소자 수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날의 입소자 수는 하루 중 가장 입소자 수가 많은 시간대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좀 이제 예를 들은 건데요. 대부분은 오시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가시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오시는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서 오시는 시간도 이렇게 들쑥날쑥 한 걸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어쨌거나 센터에 오늘 오신 분이 9분이세요. 9분인데 그 보면은 딱 겹치는 시간대만 놓고 봤더니 이때 한번 겹치고 이때 이제 겹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있는 시간대를 보니까 9명이 아니고 8명이에요. 8명. 예. 지금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까지 겹치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 분은 지금 센터에 안 계시거든요. 8명밖에 안 돼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 14시부터 15시 이 사이도 가장 많이 겹치는 시간대인데 이번에는 이제 입소자 7번, 예, 입소자 7번 이분이 또 센터에 안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늘은 센터에 오셨다 가신 분은 총 9분인데 입소자 수로는 8명으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글씨가 많고 복잡한데요.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그 이제 인력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력 기준. 이제 그 바로 그냥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조회관보호센터에서 그 수급자가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배치 위반이 됩니다.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십시오. 보시면 그 뭡니까 이용자 어르신이 1명부터 7명까지 됐으면 당연히 요양보호사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8명일 때도 1명, 어르신이 9명일 때도 1명, 10명일 때도 1명이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반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4, 1.4까지는 그냥 1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6이 되면 이때는 1명이 아니고 2명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나 몰라서 한번 이제 더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소자가 11명이면 이제 7로 나눈다. 7로 나누면 1.6명이 되어서 반올림하면 요양보호사 2명을 배치해야 한다. 그렇지만 입소자 10명이면 7로 나눌 경우 1.42가 되어 반올림하면 1명의 요양보호사만 배치하면 된다. 네,
이해하셨을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월 기준 근무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은 사실 조회관보호센터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이제 어디서 중요하냐? 요양원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뭐냐면 이제 공단에서 공단에서 어, 이제 인정한 시간인데 종사자들이 그 달에 그 달에 최소 일을 해야 되는 최소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 곱하기 8시간입니다. 예. 이게 좀 헷갈리나요?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법정 근로시간하고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법정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법정 근로시간은 어, 그 노동법에 따른 근로시간 이제 공휴일 근로자의 날까지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과 공휴일 또 근로자의 날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한 달에 월 209시간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은 어, 종사자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 면 무조건 한 달에 209시간이 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은 매달 바뀌어요. 매달 바뀝니다. 왜 그러느냐? 일요일과 공휴일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일요일과 공휴일까지 제외시킨다. 아니, 근로자 날도 제외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노동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보다시피 월화수목금 그리고 일요일까지 포함을 시켜요. 월화수목금 일요일도. 그러니까 토요일만 빠집니다. 토요일만.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라서 빼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208에서 209시간이 되거든요. 법정 근로시간이. 그런데 월 기준 근무 시간은 여기에서 토요일만 빼는 게 아니라 일요일까지 빼버립니다. 일요일도 빼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다가 중간에 공휴일 끼잖아요. 그러면 공휴일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하고 아마 그 10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2월 달은 구정, 10월 달은 추석. 그때 이제 그 평일에 이제 휴일이 많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월 기준 근무 시간은 그런 그 빨간 날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월 기준 근무 시간이 그 통상적으로 176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2월 달이라든가 5월 달이라든가 10월 달이라든가 공휴일이 많이 낀 달은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뭐 240시간도 안 되는 그런 달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월 기준 근로 시간을 일을 해야 일을 해야 이제 인력 배치 위반이 안 된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인력 배치 위반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 기준 근무 시간은 인력 배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근무 인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근무 인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희망 이음을 통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 당시에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식입니다. 예, 그렇죠? 예,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그 신고한 직종으로 일을 하다가 동료 직원이 좀 바쁘거나 아니면 또 뭐 기타 등등 이유로 잠깐 비웠을 때 업무를 좀 도와줬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 이제 고시에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 경우 좀 먼저 보겠습니다. 5회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력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 요양보호사 직종으로 신고를 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다가 이 사람은 요양보호사 직종 종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월기종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반나절만 일하고 있다면 이 요양보호사는 근무 인원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력 월기존 근무 시간이 중요하다. 월기존 근무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요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그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사무원, 관리인 뭐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 주말에까지 근무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360 조리원 같으면 한 명뿐이다 그러면 365일 일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 휴가도 가야 되고 또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조리원이 좀 많이 조련하고 위생원, 요양원 같은 위생원인데 자 이제 이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요양보호사라든가 또는 이제 간호조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일을 도와줬을 때 그럴 때 약간의 업무를 도와준다면 일부 수행을 한다면 신관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을 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리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쓰고 있는 경우 대표자나 시설장이 해당 일에 식사 제공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송영 시간이 되어서 그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 송영 나가 있는데 갑자기 센터에 지금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병원에 수급자 어르신을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럴 때 사회복지사나 뭐 간호조무사 누가 운전해서 가면 그러면 위반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상시적으로 다른 직종 업무를 수행을 하는 경우 사실상 주된 업무가 바뀐 경우 조리나 운전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각 직종 허위 신고로 판단을 해가지고 인력 배치 위반이 돼가지고 이제 환수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 그돈에 엄청난 환수금. 그러니까 제가 듣다 보니까 막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막 들어요. 환수를 뭐 7억을 받았다. 뭐 요양원은 뭐 10억이 넘었다. 조회관 보호인데 조회관 보호는 이제 그 뭐 5억에서 뭐 7억 이렇게 환수 조치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종사자,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라든가 뭐 간호조무사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월 기존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유 인력이 있다.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이제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A라는 요양보호사가 이제 4월 달에 12일밖에 근무를 안 한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그러니까 96시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월 기준 근무 시간이 한참 못 미치죠. 176시간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또 B라는 요양보호사가 같은 날에 이분도 역시나 10일밖에 근무를 안 한 거예요. 10일밖에. 그럼 80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두 사람 다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위반을 한 것이고 인력 배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분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글쎄 가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여유 인력이라고 치고 이 두 사람의 근무 시간을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176시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176시간이 되므로 월 기준 근무 시간하고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두 사람분이 아니라 이제 한 명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보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운전하시는 분. 자, 이 경우는 근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기준 근무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한 명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많은 주간보호센터에서 그 운전원을 파트타임으로 많이 뽑죠.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오전 근무하실 분, 오후 근무하실 분. 그래서 이제 4시간씩만 근무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76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하루 4시간씩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원만큼은 봐준다. 예, 괜찮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조회관보호센터인데요. 운전원도 파트타임 쓰고 또 조리원도 파트타임 쓰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조리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조리원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2명을 뽑아요. 2명을 뽑아서 한 사람은 이제 몇 시, 한 9시, 8시부터 1시? 그리고 오신 분은 이제 한 2시부터 6시? 이렇게 4시간씩 이제 파트타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바로. 예,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사람은 2명인데 사실상 한 명으로 친다는 것이 한 명으로. 한 명으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명으로 인력 신고가 되는 셈이다.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급준 근무 시간을 채웠으니까. 예. 자, 그리고 네, 이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기준 근무 시간에 관한 내용이 이제 고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부 사항에도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시 51조 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기준 근무 시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월기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인정됩니다. 출산 전후 다 인정됩니다. 경조사가 유급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병가, 병가인 경우도 연간 30일 이내에는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항에 보면은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 중 발생 이전 미리 사용한 연차 유급휴가 3일 이내는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갑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연차 유급휴가잖아요. 연차에 따라서 연차 개수가 11일, 15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그 입사 1년이 안 된 그런 분들이 이제 아직 연차가 발생이 안 됐을 때 급한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연차를 당겨 써야 된다. 예? 당겨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보통은 그냥 안 된다가 정답이죠. 어떻게 당겼습니까, 연차를? 그러니까 연차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입사 1년 차의 경우에는 첫 한 달을 일단 근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달에 하나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다 근무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연차를 당겨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쓸 수는 있다. 며칠 동안 가능하냐? 3일 동안. 3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을 땡겨서 쓴다. 그러면 이제 5, 6, 7 이때는 휴가를 못 쓰죠. 미리 땡겨 썼으니까. 그렇죠?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연차 휴가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밑에 설명해 놨는데 이 사람이 연차에 미리 땡겨 쓴 상태에서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4월 달에 이미 땡겨 써놓고 나서 한 5월 달쯤에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땡겨 쓴
3일째 연차는 공정으로 이제 붕 뜨는 거죠.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해져서 환수 조치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여러분들이 이걸 운영했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환수 조치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쓰지 않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시간 인정이 아니라 아주 짧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2시간 수유 시간 그리고 뭐 임산부 근로 단축 시간 2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건 안 됩니다. 뭐냐면 자격 취득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하는 교육, 직무 관련이 없는 해외 연수, 사기 진작을 위한 체육 행사, 기념식 등에 참여한 시간은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법인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개인 시설에서 무슨 해외 연수를 보낼 것이며 무슨 뭐 체육 행사가 있을 것이며 기념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들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5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여비용 가산. 가산입니다, 가산. 자, 가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또 관심이 많으시죠? 여기 이제 54조 보면은 일단 가산을 받으려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해야 됩니다. 아니, 충족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산을 받는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치될 인력이 없는데 무슨 놈의 가산이 가당키 나가겠습니까?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만 제55조에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 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인정한다. 잠깐만 이제 5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55조. 예, 55조에 대한 이 내용이거든요. 예. 아유, 여러분들 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산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공단에서 들어온 돈이 있고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산은 공단에서 들어온 돈 합계가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산 점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 1.2, 사회복지사 1.4, 조련 1.2, 간호사 0.6,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다 합산을 해요. 가산 점수. 예를 들면은 뭐 4월달 같으면 간호조무사도 가산하고 사회복지사도 가산하고 조리원도 가산하는 거 가산 대상 3명인 것이죠. 그 3명의 가산 점수를 합하면 3.8점이 되거든요. 가산 점수. 그리고 이제 입소자 수는 38명. 서비스 유형 점수는 다 동일합니다. 조회 과목은 1.5니까. 자, 이제 이런 기준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정원 초과 발생일수 비율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가산금액이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양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가산을 받는 것과 정원이 초과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랑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 배치 기준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무슨 놈의 가산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초과됐어요. 정원이 초과됐는데 가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괘씸죄가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면 가산은 해주는데 가산 금액을 깎아버린다. 예,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복잡한 어떤 그 감액 어떤 계산식을 이용해서 깎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원초과 발생 일수의 비율만큼 깎는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겁니다. 정원초과 발생 일수의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는 계시는데 매 건건마다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케어포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케어포 프로그램 이제 띄우지를 못하는데 케어포에 여러분들이 그 입력해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그 수급자 정보 그분들이 이용했던 날 케어포에 보면 하나씩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케어포 보면은 이제 수급자 관리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다 입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급자 요양급여 정보에서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다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직원도 마찬가지. 직원도 근무 일정 해가지고 다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원리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케어포에서 뭐 이상한 작동이 이상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이러한 계산식이 케어포에 자동으로 산출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요겁니다. 정원 초과 발생 일수의 비율 요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밑에까지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정원 초과 일수가 11이라고 보겠습니다. 11일. 그러면 가산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요양보호사는 가산 점수 1.2거든요. 에다가 1 빼고 정원 초과 일수를 급여 제공 일수로 나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되죠. 1.2 곱하기 1 마이너스 11일, 11일. 그러니까 정원 초과 일수 11일이잖아. 11일을 급여 제공이 26일 나누면 0.42가 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했을 때 0.69가 나와요. 그러니까 0.69가 뭐냐면 바로 정원 초과 발생을 제한 해당 월 급여 제공 일수의 비율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정원 초과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 비율이 한 69%그 정도 되고 정원 초과를 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은 3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예, 정원 초과 발생일을 제한 해당을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다가 여러분들 머리가 핑핑 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이해하자면 정원 초과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원 초과가 됐어요. 돼버렸습니다. 11일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깎일 거 아닙니까? 예, 가산금이 깎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깎일 건데 대체 어느 정도 깎일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정원 초과를 이제 정원 초과 발생 일수의 비율을 알아야 어느 정도 깎이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깎이는 게 요 정도 깎이는 31% 정도 이렇게 깎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43%가 깎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31%가 깎인 상태로 가산금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원 초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산금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계산 방식이 복잡하고 이게 계산식이 고시에 안 나와 있고 세부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부 사항은 잘 안 보죠. 근데 보셔야 됩니다. 세부 사항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앞에는 요양보호사를 가산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제 밑에 글은 이제 만약에 사회복지사를 가산을 했다. 그러면 가산금이 얼마나 깎이느냐. 이제 이렇게 가산점수 1.4로 계산했더니 정원 초과가 발생이 된 비율이 0.2, 그러니까 20%면 20%, 퍼센트를 빼야 되는데 20% 정도가 정원 초과 발생이 돼가지고 깎인다. 돈이 가산금에서 20% 깎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조 보겠습니다. 글씨만 잔뜩 해가지고 좀 어지럽죠? 예. 자,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 해석해놨죠. 3개 직종 이상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그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을 한 그 직종은 뭡니까? 인력 가산을 못 받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직종이 3개나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 뭐 간호조무사, 조리원 이렇게 많다 그러면 그냥 아예 전체 직종에 가산을 안 해주겠다. 괘씸해서 못 해주겠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센터 대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냐? 공단에서는 그런 경우는 못 봐주겠다. 아예 가산금 전체를 안 줘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3개 직종까지는 아니고 한 2개 직종, 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그 정도만 이제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을 했고 이제 조리원 가산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리원 가산은 해준다. 왜냐? 3개 직종이 아니라 2개 직종만 위반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보시면 재가급여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야간 보호를 하면서 방문 요양도 같이 할 경우에 통합이 아닌 각 유형별로 가산이 적용된다. 이것도 뭐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5항을 보면요, 이제 겸직인 직원이 있고요, 출산휴가 중인 직원이 있고요, 또 뭡니까 퇴사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한 근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 자, 겸직인 직원은 겸직인 직원 대상으로 가산을 신청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산을 받으려면 전임으로 여러분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 직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가 이제 주요양보호랑 요양원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간호조무사를 이제 만약에 새로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요. 근데 채용을 할 때 겸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새로 채용을 했어도 겸직으로 되어 있으면 가산을 못 받습니다. 전임으로 해야 됩니다. 전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 특례 적용 직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갑작스런 퇴사로 후임 채용 시까지 약 30일 동안 일을 8시간 근무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퇴사 특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직원이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차하는 순간 인력 배치 위반이 돼버리잖아요. 인력 배치 위반이 되면 당연히 가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사정이 있으므로 30일 동안은 봐주겠다라는 게 퇴사 특례거든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인 경우고 또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도 마찬가지. 자, 30일까지는
봐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30일 퇴사 특례 30일, 또 출산 전후 휴가 30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공부했던 내용 중에 월 기준 근무 시간은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주지만 가상까지 적용을 해주지는 않는다. 가상까지. 예? 그 30일, 예? 이 기간까지 다 봐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봐주긴 봐주되, 가사는 사실 아주 추가적인 거잖아요. 예?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사 특례라든가 출산 전후 휴가,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를 안 했잖아요. 근무를 안 했는데 무슨 가상까지 바라냐? 가상까지 바라지는 마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을 추가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아주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조해관보호센터에서 가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받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또 여기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죠? 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요양요원이라고 그럽니다. 요양요원. 그런데 이 요양요원들 중에서 특별히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는 또 단서 조항을 붙여놨어요. 단서 조항이 뭐냐면 요양보호사는 1인당 입소자 수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조해관보호 같은 경우 6.4명이 미만인 경우에만 가산을 해준다. 또 간호조무사는 1인당 입소자 수가 19명이 안 된 경우에만 가산을 적용해준다. 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워낙 좀 복잡한 내용이라 또 시간도 좀 지나서 잠깐 10분 정도 좀 휴식을 하고, 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인력 추가 배치 가산에서 요양보호사하고 이제 간호조무사는 특이한 어떤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입소자 수가 6.4명 미만이어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19.0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인당 입소자 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왔습니다. 입소자 수를 근무 인원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근무 인원수는 필수 배치 인력과 가산 인력, 이건 이제 제가 쓴 겁니다. 근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걸 이제 넣은 거예요. 필수 배치 인력과 가산 인력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근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소수점 세시짜리까지 절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 간호조무사를 보면은 지금 입소자 수가 35명입니다. 35명. 35명을 근무 인원 2명이죠. 2명으로 나누면 1인당 입소자 수는 17.5가 됩니다. 17.5가.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도 금방 나오죠. 입소자 수를 근무 인원수로 나누면 됩니다. 17.5가 됩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 아까 지금 19.0 미만이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17.0이니까 가산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18.0, 18.50, 그 다음에 19.0이 돼버리죠. 입소자가 38명일 때 1인당 입소자 수가 19가 돼버리죠. 그러면
지금 19.0 미만이 돼야 되는데 지금 19가 돼버리는 순간 이제 가산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희한한 원리라서 제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필수 배치 인원이라고 쭉 돼 있고 이제 수급자 수 됐고 이제 입소자 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추가 인력, 그러니까 가산 인력입니다. 가산 인력. 이제 간호조무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이제 한 명이 원래는 한 명씩 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했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그 간호조무사는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것을 한 명을 더 추가했으니까 무조건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계산해야 돼요. 했더니 17.5, 18.5, 18.0, 18.5.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산금이 나와요. 가산금이. 예? 그래서 이제 가산금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 직원 1인당 입소자 수가 19.0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산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력을 추가로 한 명 더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이제 38명부터는 안 나와요. 돈이. 가산금이. 희한하죠.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는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같은 원리로 봤을 때 이제 요양보호사 인력이 이제 필수 인력입니다. 이렇게 5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계산을 했더니 잠깐만요. 이게 6,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저도 6.4명 미만이어야 됩니다. 6.4명 미만이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6.4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때죠. 6.3, 6.4, 5.9, 6.0, 6.1, 6.2, 6.4 이때만 가산 인정이 되고 중간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표로 이제 엑셀로 이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볼 건 없고 이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간호조무사는 이때 잠깐 가산을 받고 영영 가산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중간중간에 가산 인정이 된 때가 중간중간에 있고 안 될 때가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산 인력을 더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 가산이 인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 단서 조항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표를 엑셀 이 표를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큰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 마지막에 제 이메일 주소도 알려드릴 거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55조 2에 보시면 이제 통합재가 주야가 모형 통합재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주야가 모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수급자에게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 수급자 한 명당 월 10만 원을 가산할 엄청난 거죠. 자,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를 위하여 다음 항목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솔직히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될 건데 근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제 간호사 월급이 뭐 넉넉 잡고 한 300이라고 칩시다. 300이라고 그러면 이제 수급자 한 명당 월 10만 원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현재 그 조혜간보호센터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한 50명쯤 되신다. 그러면은 그냥 간호사 배치하시는 것이 이득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또는 뭐 근데 보니까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다 있어야 되네요.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이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서비스 질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통합재가 서비스로 월 한도에 80% 이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요관보 갖고 안 됩니다. 그러려면 방문 요양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통합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자, 새로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통합제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 짚고 나가면 이제 가정 방문형이 있고 주요가 모형이 있는데 가정 방문형은 방문 요양, 방문 모교, 방문 간호 이 세 개가 합쳐진 것이고 주요가 모는 주요가 모가 핵심인데 여기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모교 이런 것이 이제 합쳐진 경우 이게 바로 통합제가입니다. 예. 기존부터 이제 이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고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겁니다. 2026년부터.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자꾸 이제 고민하고 기획하느냐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수급자 중 80%는 하나만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60%는 방문 요양만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부에서 원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서비스 종류를 이렇게 많은데 유독 방문 요양에 너무 쏠려 있다. 이거는 별로 건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수급자분들이 골고루 좀 이용을 해라.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게 취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올해 3월 달부터 지역사회 통합제가 통합 돌봄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편식하지 말고 좀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라.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회원보도 초기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5%라고 하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통합으로 가면은 더 많은 이용자가 생기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인력 추가 배치 가상 금액 계산인데요. 이거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가산 점수,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이 조금 헷갈리는데 뭐냐면 그 공단에서 들어온 돈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여러분들 청구하면 이제 공단에서 돈 들어오죠. 공단에서 들어온 돈 전체 합계가 바로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85%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가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산. 근데 좀 이따가 이제 감산, 그러니까 감액을 이야기할 건데 감액은 웃긴 게 뭐냐면 이 85%가 아니라 100%예요. 100%. 가산은 85%만. 감액할 때는 100%. 차이가 뭘까요? 뭐냐면 가산은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는 금액은 별로 안 주고 싶은 거죠. 많이 안 주려고 85%에서 멈춘 거고 감액은 뭐예요? 돈을 깎는 거잖아요. 깎을 때는 많이 왕창 깎으려고 85%가 아니라 100%까지 해서 본인 부담금까지 해서 100%에서 깎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여기 맞춰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저는 이제 그 1인당 한 130만 원씩 계산해서 했더니 이제 해당월 가산기준금액 이렇게 되고 본인 부담금은 이제 계산이 안 됐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산점수, 가산점수 합, 입소자 수, 서비스 이용 점수 그냥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가산 금액이 잘 나오려면요. 그 뭐냐면 어르신들, 그 수급자분들이 어, 그 이용일 있죠. 이용. 한 달 동안에 며칠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며칠 이용 안 한다. 그럼 가산 금액이 떨어질 것이고
많이 이용한다. 그럼 가상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국 이게 기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많을수록 보십시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수급자가 더 많다.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한정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산점수, 가산점수 있잖아요. 가산점수 인정 범위. 그러니까 이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준다. 그러니까 뭐 가산 대상이 사회복지사, 또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바로 요거죠, 요거요. 가산점수, 요 가산점수의 합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그 입소자 수 범위 내에서 가산점수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또 신설 내용 또 있습니다. 이제 57조는 방문 요양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더 중간에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관보호형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한 명 이상이 재관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재관보호 제공 시간 중에 규칙 별표 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가산을 해준다. 그러니까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통합재가 서비스로 이제 바뀌면은 그 업무가 약간 좀 통합제가 맞춰서 바뀌어진다는 것인데 별표 1일 보니까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노인장 요양보호 시행규칙 별표 1 봤더니 통합제가 서비스 제공에 이렇게 나와서 밑에 나왔습니다. 재관보호 통합제가 기각된 경우에는 각각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밑에 보시면은 재관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6조를 보면은 자, 가산점수 인정 범위를 초과한 입소자 10인 이상의 조회관보호 기간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 가산점수 인정 범위로 추가 산정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가산 인정 범위 요거거든요. 요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원래 입소자 수가 있고 가산점수 인정 범위 요거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했을 때는 좀 더 추가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가산 점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제 이걸 제가 적어놓은 거 보겠습니다. 입소자 30명 미만일 때 가산 점수 인정 보면 4.0 이하, 4.0 이하.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30명 미만일 때 4.0 이하. 요양보호사를 4명 이상 추가 배치하면 인정 범위가 2.4 더해서 추가되어 4.0과 2.4에서 6.4로 확대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산 범위가 넓어진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추가, 그러니까 추가 배치를 권장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호사 배치가 있는데 간호사를 굳이 안 하고 간호조무사만 해도 되는데 간호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그렇게는 이제 또 이렇게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가산점수 1인당 0.6점. 다른 보십시오. 지금 다른 직종들 가산점수 보십시오. 1.2, 뭐 1.4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에 대해서는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가 채용이 되면 그 서비스 질이 높아지잖아요. 간호조무사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간호사를 채용해라. 근데 간호사 임금이 높으니 조금 더 좀 추가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촉박해 가지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감액 들어가겠습니다. 감액. 자, 조회관보에서 감액은 1, 2, 3이 다 해당됩니다. 정원 초과 감액,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저번에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뭐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첫 번째, 두 번째 좀 어려운데요. 네, 보겠습니다. 자, 정원 초과 감액. 정원이 초과되면 일단은 주는 돈을 깎습니다. 그게 정원 초과 감액입니다. 이건 단순해요. 보다시피 정원 초과 비율이 5%를 초과했다. 아니 5%까지는 아니고 예, 5% 미만으로 초과했다. 그러면 급여비용을 90%로 예, 다운시킵니다. 이것도 엄청나죠. 그죠? 10%가 깎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정원이 5% 이상, 10% 미만 초과되는 경우 아마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실수로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제 생각인데 조회관보에서는 미이용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자칫 정원 초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80%로 떨어집니다. 20%가 깎여버립니다. 20%가. 예. 그럼 이제 5%, 10%가 어느 정도냐? 여기 나왔잖아요. 정원 20명, 25명, 30명 했을 때 5%면 이 정도, 10%면 이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예, 한번 엑셀로 정리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제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금방 나옵니다. 여하튼 정원 초과 감액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 정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예, 정원 초과되면 이렇게 급여비용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일초과 배치 가산금도 깎이잖아요. 이중으로 깎입니다. 이중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정원은 초과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이게 이제 골치 아픈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이것도 무서운데 도대체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 환수 조치 당한다, 뭐 몇 억씩 환수 조치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력 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관모센터 운영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계산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당 감산 기준금액, 그다음에 직종별 감산 점수의 합, 입소자 수, 감산 유형 점수. 그러니까 가산 계산식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좀 내용이 달라요. 뭐냐면 해당 감산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수급자별 급여비용의 100%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뭐냐면 이제 감액은 돈을 깎는 거잖아요. 돈을 깎는 거. 돈을 깎을 때 기준되는 금액이 공단에서 들어오는 85%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까지 합한 100%로 그걸 기준 삼아서 깎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많이 깎는다. 많이 감액시키겠다. 그 의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산 추가로 줄 때는 85%를 기준으로 주는데 깎을 때 100%로 확 깎아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예? 인력 배치 기준 위반하지 마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입니다. 예, 협박. 그래서 두 번째 협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감액을 할 때는요. 모든 직종이 다 해당됩니다. 모든 직종이. 그러나 가사는 장기 요양 요원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협박입니다. 협박. 그러니까 더더욱더 많이 깎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소리입니다. 모든 종사자들 다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종별 결혼수.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요. 직종별 결혼수에 따른 감산 점수. 이게 요거는 직종별 결혼수, 감산 점수. 이거는 이미 고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이렇고서 해당 직종의 결혼수가 1명을 초과할 경우 결혼수별 감산 점수를 합산하며
두 개 이상 직종에서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직종별로 감사한 점수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직종별 결혼수 보십시오. 0.1명에서 0.2명은 감사한 점수가 0.3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0.3명에서 0.5명은 감사한 점수 1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붕 떠요. 0.6명부터 0.9명까지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1명이 되는데 감사한 점수가 1점에서 3점으로 확 뜁니다. 3배가 뛰어버립니다. 3배가. 좀 이상하죠. 예, 중간에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갑자기 점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동안의 고시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것인데요. 결국 이 말입니다. 뭐냐면 직종별 결혼수 0.6명부터 0.9명까지는 사실상 한 명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예? 반올림 해가지고 한 명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산 점수가 3점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1점에서 3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0.5명 이상이 돼버리면 갑자기 감산 점수가 1점에서 3점이 되면서 그 감산 금액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 감산되는 금액이 확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표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이제 감산 유형 점수는 뭐냐? 이것도 이제 고시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요 과목은 이제 10명 미만, 10명 이상에 따라서 감산 유형 점수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은 1.5점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1.5점. 이렇게 보고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자, 입소자 수 20명, 25명, 30명, 35명, 40명, 그러니까 5명씩 이렇게 증가되는 방식으로 이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감산 기준 금액, 이 금액은 뭐 2,600, 3,250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냥 그 제가 입소자 한 명당 월 130만 원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그냥 임의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소자 수 곱하기 130만 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산 유형 점수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여기 요거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1.5. 그 이제 입소자가 50명이 넘어가면 2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점으로 쭉 가다가 이때부터 2점, 2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수에 따라 감사한 점수, 감사한 점수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이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결혼수, 감사한 점수, 감액 금액, 결혼수, 감사한 점수, 감액 금액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편의상 30명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제 30명 이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걸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입소자가 이제 30명이다. 그런데 결혼수가 0.3이다. 0.3.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0.3이면 감사한 점수가 몇 점이죠? 1점입니다. 그죠? 1점. 1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 식에 넣어야 됩니다. 이 계산식에 넣었더니 감액되는 금액이 195만 원이 됩니다. 이만큼을 돈이 깎입니다. 돈이 깎여서 들어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쭉 했더니 이제 결혼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이처럼 감액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예, 계속 높아지죠. 보다시피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소자 수 그리고 결혼수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현재 그 매출이라고 봐야겠죠. 매출 그러니까 100%니까 공단에서 들어온 거하고 그리고 보증보장을 합쳐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또 한 번 예, 돈을 깎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2개월 연속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괘씸해서 그냥 못 넘어가겠다. 더 깎겠다라는 게 공단의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깎느냐? 입주자 30명 미만과 30명 이상일 때 또 달라지는데요. 30명 미만일 때는 감소한 점수 1.2배, 30명 이상일 때는 1.5배를 더 깎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계산해놨죠. 했더니 돈이 이제 더 깎입니다. 앞에랑 비교해 볼게요. 자, 요 정도 상태였어요. 58만 원에서 78만 원 이랬는데 보십시오. 확 늘어났죠. 예? 괘씸죄 걸려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확 늘었습니다. 1,56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원래는 요 정도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감액될 것을 괘씸죄 걸려가지고 2개월 이상 연속 위반해가지고 1,560만 원까지 감액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이제 한참 깎아놓고서 그래도 좀 이런 경우는 좀 봐줄게 하면서 이제 특례를 적용을 시킵니다. 특례가 있어요. 특례. 뭐냐면 조혜관보호센터가 인력 배치를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한 게 아니다. 갑자기 입소자가 늘어났다.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가로정보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조혜관보호센터가 시골 산골짜기 해가지고 채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위반한 것이다. 그러면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봐줄게 하면서 직종별로 반기, 그러니까 반기는 이제 6개월이죠. 한 번은 봐주겠다. 한 번은 봐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특례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봐주는데 좀 살펴볼 내용이 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해당 그 위반한 직종 있죠. 그 직종에 직종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근무를 했었어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월기준 근무 시간 있지 않습니까? 120시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따박따박 근무를 했었는데 그 종사자가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뒀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지키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특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역시나 잠깐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입소자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두 번째는 갑작스런데서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례는 입소자 증가로 인해서 바로 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했을 때 네? 6개월 한 번 정도 봐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입소자가 아니라 종사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을 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가지고 이어서 바로 채용을 못했을 때 예, 그럴 때는 또 봐주겠다. 그러나 6개월씩까지 봐주진 않고 30일 정도만 봐주겠다. 30일. 예, 30일. 아닙니다. 저도 하도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이제 30일 근무한 것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30일까지 인정해 준다는 거죠. 30일까지. 30일까지는 봐주겠다. 이제 입소자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는 반기 1회 한 번. 근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은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한 달은 봐주겠다. 예, 그 소리인데 이제 그 해당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었어야 한다. 그걸 또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입소자 증가, 갑작스러운 퇴사.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 이제 세 번째 특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두 번째하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직원 채용을 이제
급하게 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산골짜기 해가지고 직원 채용이 어렵다. 30일 동안에 도저히 채용을 못한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일 정도는 좀 여유를 주면 안 되냐. 그래서 해주겠다. 10일 정도는 여유를 해주는데 연 2회 안에서 10일 추가로 해주는데 그러려면 직원 채용을 위해서 2번 이상은 공고를 해야 된다. 예,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만 하면 조건을 달성을 하면 10일을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므로 사실상 30일이 아니라 40일 정도의 특례를 인정받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의 배상 책임보험. 이거는 이제 2025년도는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 급여 비용의 90%를 산정한다라고 했었는데 26년도에는 이거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켜서 그렇게 센터에는 그렇게 손에 안 가게 97%, 95%, 90%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센터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전문의 배상책임 보험 이건 이제 넘어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교육은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2시 35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다 답변을 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게요. 여기 지금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또 이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시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걸 띄워놓고 이야기해. 지금 이제 질문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채팅 화면이 안 보일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예, 모르겠고, 예,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아마 까맣게 보이셔서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화면 옮겨놓고요. 제가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화면을 띄우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 가는 것도 미이용 인정되는 건가요? 입원 아니라 당일 병원 이용. 그러니까 그 미이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건 수급자 어르신 개인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일날 갑자기 안 나오신다. 그렇죠. 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미리 통보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보도 안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병원 가는 것 때문에 어르신 왜 안 나오셨어요? 전화하면 나 오늘 병원 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비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기간에 2번은 안 되지 않나요? 대표가 동일한 곳? 뭐에 대한 질문인지 제가 이미 내용이 지나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인건비 비율에 조리원도 포함이 되나요? 인건비 지출 비율은요, 여러분들 장기 요양 요원만 해당이 됩니다. 장기 요양 요원은 쉽게 말해서 그 어르신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조리원은 대상이 밥을 하는 것이지 어르신들한테 뭐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장기건설 장려금 중 센터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과 퇴직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좀 계산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략 한 9%에서 몇 프로 오르는 9.5% 이렇게 올랐고요. 건강보험도 좀 제가 정확하게 26년 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퍼센트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 어, 본인 부담금과 그 기간 부담금을 합하면은요, 합하면 그것만 해도 한 20%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퇴직전입금 8.34%까지 하면은 진짜 월추 거의 뭐 30% 가까이 돼버리는 거죠. 30% 그러니까 29%? 이 정도가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연세가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면 국민연금이 빠지니까 거기서 뭐 벌써 9.5%가 빠지잖아요. 예,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 관리자는 반드시 치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야. 예, 당연히 예, 치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시설장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 그러니까 따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어, 아마 시설장도 좀 헷갈립니다.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고시 보면 프로그램 관리자 보면 고시 보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예. 사회복지사 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사자가 10시 출근, 19시 퇴근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8시간 근로 인정이 됐잖아요. 보통은 9시 출근, 예, 18시 퇴근이잖아요. 근데 그걸 1시간 늦췄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빨간 날 근무하면 150% 대체 휴가로 통 가능한가요? 종사자가 50%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센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가장 깔끔한 것은 그냥 휴일날 주시는 거죠. 예, 수당을 다 주시는 건데 그러려면 부담이 엄청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마 이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뭐냐면 이제 종사자들끼리 이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최소한으로 예, 출근시키고 그리고 이제 출근한 사람조차도 휴일날 근무를 했으면 다른 평일날 휴가를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체 휴가입니다. 근데 실제로 조혈관보호센터는 대체 휴가로 하면은 충분해요.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양원은 대체 휴가만으로 안 돼요. 워낙에 여기 뭡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양원은 차질이 생기는데 조혈관보호센터는 대체 휴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 센터의 경우 대체 휴무로만 처리하고 예, 그렇게 하셔야죠. 대체 휴무로 그렇죠.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빨간 날은 유급휴가 처리돼서 무조건 손해는 맞다. 예, 맞죠. 예, 손해가 큽니다.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대체 휴무합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인데요. 대체 휴무? 그러니까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요. 그는 저기 휴일이 아니에요. 그는 그날 근무하시면요. 대체 휴무라고 뭐 하셔도 되는데 연장 근로거든요.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것은 예, 휴일 근로가 아니고 연장 근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휴무를 하셔도 되는데 사실 연장 근로는 그렇게 그 근로수당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건 잘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면 합의서 이름은 무엇으로 하면 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양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이라든가 인터넷으로 보시면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휴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이 일요일하고 공이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센터에 미등록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미등록자? 그렇죠. 무조건 등록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등급 외자 있지 않습니까? 등급 외자도 등록을 이제 해야 됩니다. 롱텀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입소자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등록자가 되는 것이고 등록 안 했으면 미등록자고. 그러니까 그 미등록자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입소자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원 초과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정원 초과 감액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이 안 됐느냐 넘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단에서 그걸 갖고서 이제 그 감액을 처리하니까 그런데 그 등급 외자를 등록을 안 시켜버리면 일부러 정원 초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처럼 속이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아까 여기서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정정을 해드릴게요. 그냥 이 부분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입소자 부분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미등록자는 그냥 없는 걸로 여러분들 정리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불필요한 내용인데 등급 외자에서 끝나는 걸로 여러분들 등급 외자에서 끝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등급 외자나 미등록자냐 그말 그냥 등급 외자에서 끝나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의는 추후에 업로드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는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강의 영상하고 교환 자료는 그게 아마 일주일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케어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 강의를 업로드 해드리기는 어렵죠. 예, 실시간 강의니까. 예, 이제 강의 자료는 이제 일주일 정도 볼 수 있는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헷갈립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편집해서 일주일 정도 뒤에 교육 영상 보내준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교육 영상 보내준다고 하십니다. 미용 대상자에 혹시 어르신 개인 사정으로 등원 거부하신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미용 대상자죠. 개인 사정 때문이에요. 센터 사정이면 센터 사정 때문이니까 공단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어르신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50%는 공단에서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용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미용 급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미용 급여를 또 지금 설명드리지 않으면 또 길어지는데 미용 급여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급자 본인 사정이 뭐겠어요? 병원 방문, 개인적 용무가 본인 사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 센터에 오시기로 해놓고서 급여 계약을 해놓고서 안 나온 게 바로 미용 급여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센터가 손해를 보니까 5일만큼은 공단에서 50% 급여 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대체 휴일 주면 그게 문제 없다고 배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더 주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요, 대체 휴무가 안 돼요. 예, 근로자의 날만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뭐 노무 교육이 아니니까 이제
뭐 그런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죠. 예. 현재 요양보호사가 5명인데 가산을 받으려고 하면 평균 입소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야 가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5명인데 가산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시면 이거 쭉쭉 내려와야 되겠네. 이제 가산, 예. 여기서 또 이제 가산인데요. 요양보호사 5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입소자 수가 직원 1인당 입소자 수가 6.4명 미만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를 한 명 더 가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라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죠. 근데 질문이 뭔가요? 평균 입소자 수가 몇, 몇 정도 돼야지 가산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거 지금. 예, 6.4명이 넘으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35명까지는 필수로 요양보호사 5명이고 이후부터 가산 요양보호사입니다. 이거 설명을 대신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만약 갑자기 안 나오셨을 때는 급여 제공일지 중 어느 부분에 적으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급여 제공일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급여 제공일지 잘 보시면 쓰는 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6.4명 요보 1분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7명을 계산하지 7명을 계산하지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금 이제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밑에 표 보세요. 이게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필수 인력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사 몇 명 나왔습니까?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어떤 분이 6.4명당 요보 1명 필수인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용자 7명당 1명이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6.4명은 뭐냐? 바로 가산과 관련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1인당 평균 입소자 수가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1인당 평균 입소자 수. 뭐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6.4명 미만, 19.0명 미만. 이것에 관한 것인가요?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그림 잘 그리셨다. 예, 제가 그림 그리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이용자 7명 미만인데 대표자 재량으로 사회복지사를 2명 채용한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에는 사회복지사 1명만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 지출 비율에 관한 질문이신 거죠? 인건비 지출 비율은 이거 뭐 사회복지사 뭐 그것만 따질 게 아니고 전체 장기 요양 요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들의 전체 인건비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 지금 이용자 7명도 안 되는데 사회복지사 2명이다. 그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인건비 지출비는 사회복지사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지출하는 이제 지급해주는 인건비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아이고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PDF 자료 한 번만. 사실 원래 이게 PDF 자료를 제공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뭐냐면 왜냐하면 이 교육 자료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기준도 바뀌고 매번 바뀌어요 또. 그리고 이걸 갖고서 또 트집 잡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갖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영리 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저래 사실 교육 자료는 그냥 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URL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DF 다운 받는 것까지 제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은 추후에 Q&A로 그렇게까지 하지 너무 벅찹니다. 예, 죄송하지만 한번 해봤거든요. 어떤 케어포 측에서도 업무 과다고 제 입장에서도 좀 솔직히 좀 과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질문은 최대한 다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진한 질문들은 여러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용 일을 하지 않고 결석 처리한 후 신규 어르신을 입소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깔끔하게. 그런데 그러면 되긴 하는데 그 신규 어르신이 대기를 하고 계시면 제일 좋죠. 근데 대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미용일로 하셔야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나 50%라도 어떻게든 청구를 하셔서 보탬을 해야죠. 이용자 수는 입소자 수인가요? 정년 인원을 기준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입소자 수. 그러니까 입소자 수하고 이용자 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갔나? 입소자는 정확하게 이제 정원이 이 정원 있잖아요, 정원. 지금 이제 고시에서 쭉 보면은 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원 내에서만 급여 비용이 공단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정원을 넘어서면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감액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 예, 넘느냐 넘지 않느냐 잠깐만요.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입소자 수가 중요한 겁니다. 입소자가 정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입소자 수 그래서 이제 지금 고시의 입소자 아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용자는 어, 이용자가 입소자 수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다 입소자로 인정되느냐?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로 지금 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센터에 이용하신 분은 9명인데 입소자 수는 8명밖에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이용하신 분하고 입소자 수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조혜관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45명 계십니다. 사회복지사 몇 명 있어야 되나요? 이거는 좀 계산을 할 것도 말 것도 없지 않나요? 한 명이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인력 배치 기준 어디 나왔나 지금 아유 한 명입니다. 한 명. 예 어딘지 모르겠네. 그 저기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예,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르신 이용자분이 34명 이상이면 간호조무사를 한 명 더 지원해야 하나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 종사자 배치 기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한 명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그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사회복지사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한 명 더 증원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기에서 뭐 어르신이 45명이고 그러면 솔직한 말로 사회복사 한 명이 얼마나 일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간호조무사도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사회복사 한 명 더 채용을 해야 되겠다. 또는 간호조무사 한 명 더 채용해야겠다. 그게 바로 가산이라는 거잖아요. 가산. 그렇죠? 그러면 가산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병설 기관의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 실은요. 그러니까 일명은 겸임, 일명은 추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병설 기관들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간호조무사들이 문제가 되는 게 겸직을 한단 말이에요. 겸직. 그러면 그 가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인력은 무조건 전임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산 인력도 전임으로 해 놨을 때 가산금이 나오는 것이지 가산 인력이 가산 간호조무사가 겸직이다, 겸임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가산 안 나옵니다. 30명 미만인 것도 어떤 게 궁금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은데 적용이. 예. 주요관보호는 보다시피 이용자 10명 미만과 이용자 10명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 10명 이상에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다 똑같아요, 기준이. 예.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시면 그 6.4명 이게 가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예. 요양보호사 가산점수 계산하는 법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설명을 더 하기가 힘든 게 지금 이미 이거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듯이 1인당 입소자 수가 그 6.3의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 표로 1인당 입소자 수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계산을 입소자 수를 근무 인원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거 간단한 이거 못하실 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인력에다가 가산 인력까지 합쳐갖고 계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계산 못하시면 계산기도 못 다루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아실 겁니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가 6.4명이 안 돼야 된다. 너무 안 된다. 너무 안 된다. 6.4명 미만이어야 된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해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원 1인당 입소자 수를 쭉 계산을 했어요. 쭉 계산해 놨어요. 그러니까 입소자 수가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입소자 수를 그 추가 인력과 의무 배치 인원과 추가 인력으로 나눴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쭉쭉 나왔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4.0, 17.0, 17.5 아니 요양보호사라고 할게요. 요양보호사 보시면 6.8, 7.0, 7.2, 7.4, 7.6, 7.0, 6.3, 6.4 이게 바로 직원 1인당 입소자 수예요. 방금 계산했죠? 근데 이 숫자가 6.4가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사실은 6.4 미만이어야 됩니다. 6.4 미만. 그럴 때만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5인 경우에는 가산이 안 돼. X 됐잖아요. X. 예? 여기도 마찬가지. 7.0이니까 6.4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예, 가상이 인정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은 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났는데요. 배치, 의무 인원, 감산 파트, 기준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원 요양보호사 몇 명?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너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인데 자꾸 물어보셔서 운전원은 몇 명 해야 되냐? 여기 나왔잖아요. 한 명.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한 명. 아마도 이제 이쪽 사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예, 이건 꼭 그냥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답이. 예. 자, 근데 이제 계속 질문이 올라오시기는 하는데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질문에 대답을 다 해드린 것 같습니다. 동일 대표인 경우에 조회관보호센터 이용하고 귀가 후에 방문 요양 가능.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한 날짜에 똑같은 날짜에 조회관보호랑 방문 목욕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는데 방문 요양은 상관없어요. 예. 다른 질문인데 7시 50분부터 17시 10분인데 중간에 병원 외출 8에서 9,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휴게 시간은요, 무조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보장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병원 다 갈 수 있습니다. 미용일은 토요일 포함되고 있지 않는데 토요일 미용일 기간 중에도 입수자 수로 산정이 된다는 내용. 그러니까 토요일도 이용을 만약에 한다면 상관이 없죠. 예, 원래 토요일도 그러니까 토요일 월화수목금토까지 이용하기로 급여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토요일 날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미이용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렇죠.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예, 저도 이제 4시간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지치고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연락처 지금 띄워놓을 테니까요. 이거 보시고 연락을 좀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오늘 교육은 여기서 좀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괜찮겠습니까? 예, 아주 많은 분이 계시는데요. 네, 예. 아이고 저도 좀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연락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